계속하죠. 지난 시간에 관세에 대해서 했죠. 9장 무역 정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관세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봤습니다. 비용과 편익, 보통 이제 잉여로 보죠. 경제학에서의 소위 시장의 효율성의 판단 수단은 이 잉여입니다. 잉여. 그러니까 총잉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잉여를 봤을 경우에 PW라는 관세 이전의 수준하고 관세 이후에 PT 스타 PT가 되는 그 두 점을 비교했을 경우에 실제 이제 양쪽을 다 소거하고 나오면 결국 잉여가 줄어드는 것은 BD만큼 줄어들고, 총잉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BD만큼 줄어들고, BD 면적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면적만큼 늘어나죠. 늘어난 것은 이제 관세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수입 중에서 위쪽 부분은 이제 서로 상쇄시키고, 그래서 이 두 면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게 더 많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수입이 소위 BD만큼의 비효율성 부분, 그러니까 순수히 줄어들었던 총잉여 부분 보다 더 많다 그러면 뭐 관세가 우리나라한테 더 좋을 수는 있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예외적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국 같은 경우에는 E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소국은 당연히 E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그 다음으로는 상대국이 이런 식으로 손해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덕을 본다 그러면 그 덕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상대국의 피해에서 우리의 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이 뭔가 하면 그렇게 피해만 보고 안 당하고 보복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훨씬 더 많은 총잉여의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그들 자신의 관세 부과로 보복할 수 있어서 처음 관세를 채택한 국가의 수출업자들을 해친다. 그죠? 결국 전혀 좋은 수단은 아닌 겁니다. 그 관세를 엄청나게 때렸던 지난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결과 미국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 늘어났고, 더 문제는 더 악화됐었지. 좋아진 거는, 그리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그 문제,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뭔가 하면 이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비시장적인 정책 자체가 뭔가 하면 더 효율성은 굉장히 낮춘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통쾌하고 행복했다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건 경제의 영역이 아니죠. 정치의 영역에서, 통치의 영역에서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경제의 영역에서 평가해 본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안 좋은 선택이다. 그죠? 또한 이런 관세 같은 경우는 제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큰 폭의 관세는 생산자들이 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모성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시장 개입 자체가 기업들로 보고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도록 만든다. 자, 어떤 이상한 것이냐? 이 컴퓨터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네. 보여주죠. 이제 다시 생겼네. 자, 이게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교재에 있는, 교재는 다른 그림이지만, 어쨌든 교재에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얘 이야기다 수바루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수바루가 일본 자동차인데 미국에다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 일본 차뿐만 아니라 포드도 같은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도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입해서 사용되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이 모양이다 라는 거죠. 이 모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죠?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은 이게 소위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인데 뒤는 짐칸인 짐을 실을 수 있는 픽업 트럭인데, 그 픽업 트럭 뒤에 의자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정된 의자죠. 고정된 의자. 그냥 이게 짐으로 실은 게 아닙니다. 의자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왜 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 차를 탄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해서 당연히 이거는 불법화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를 만들었냐? 그러면, 실제 이제 뭐, 일본이 픽업 트럭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것 좀 막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러면 픽업 트럭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왕창 높였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관세를 왕창 높였죠. 승용차는 낮은데 픽업 트럭은, 2인승 픽업 트럭은 관세를 확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기다가 의자를 2개 더 붙여가지고 4인승 승용차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인승 픽업 트럭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하면 4인승 하면 이게 아닌 거죠. 아니기 때문에 높인 관세를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런 의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수출하니까 뭐 세관에서는 뭐 원칙대로 보니까 매뉴얼을 보니까 이거는 2인승 픽업 트럭이 아니라 소위 그 4인승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차를 팔고 이 차를 산 사람은 당연히 사자마자 이거 떼버리죠. 떼버리고 그냥 트럭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SUV 중에서 산타페, 그러니까 산타페죠. SUV는 보통 4인승이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뭐 좀 이제 진칸이 내부로 들어왔는 그런 형태가 된 셈이죠. 근데 SU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한때 6인승 SUV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을 낮게 했습니다. 세금을 낮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때 뭔가 하면 그게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산타페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좌석을 넣어가지고 산타페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6인승, 7인승, 그러니까 7인승부터 했는데 좌석을 뒷좌석을 넣어가지고 7인승 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정작 7인승이냐 그러면 뒷좌석에는 그러니까 뒷좌석 세 번째 줄에는 들어가면 다리가 들어가지가 못할 정도로 꽉 끼어가지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해가 실질적으로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금이 낮으니까 그 차가 이제 불편하게 팔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 하면 뭐 이상한 식으로 세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왜곡되는 거죠. 물론 산타페 옛날에 그거 사는 사람들이 7인승 사람을 많이 태우려고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연히 사자마자 뭔가 하면 그 세 번째 좌석은 떼버리고 그 좌석을 그냥 진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세 번째 여러의 좌석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을 낭비하고 그런 이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 관세. 뭐 국내 관세뿐만 아니라 국내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세금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세금이나 관세 납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소모성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죠. 포드와 스바루는 경상용 트럭의 수입에 대한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벤과 소형 무게 트럭에 그러니까 포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인데 외국에서 만든 거죠. 그걸 포드에서는 벤이고 그 다음에 스바루는 소형 무게 트럭 그거죠. 아까 본 그 픽업 트럭입니다. 이 뒤에 좌석을 제가 붙여가지고 수입을 했는 겁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은 뭐 당연히 이걸 제거하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시장 기획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서로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고 자원만 낭비한다. 그렇죠? 자,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은 나머지 무역 정책 수단을 쭉 보겠습니다. 관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차지하고 나머지 무역 정책 수단 두 번째는 이제 수출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세하고 정확하게 반대 개념이죠.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이 관세는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이고 수출 보조금은 나가는 것을 가능한 많이 밀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출 보조금 또한 종량적이거나 종가적일 수 있다. 이것도 물건 한 개당 얼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 액수에 대해 가지고 몇 %씩 줄 수도 있습니다.
종량적 보조금은 수출된 단위당 지불되는 것이고 종가적 보조금은 수출된 가치의 일정 비율로 지불하죠.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수출 보조금은 수출국에서 가격을 인상시키고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시킨다. 그래서 생산자 후생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이라는 것은 생산자한테는 덕이 되고 소비자한테는 손해가 되는, 국내 소비자한테는 손해가 되는 정책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왜 이런 결론이 나온지 분석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죠. 또한 정부 수입은 수출 보조금으로 뭐 엄청나게 지불하죠. 자, 그림을 통해서 보죠. 앞에서 본 관세 효과가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고 뭐 이제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라고만 볼 수 있나요? 자, 어쨌든 일단 수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 즉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보조금이죠. 그 영향을 보려고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가 수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부분은 균형보다는 높습니다. 관세는 우리나라가 수입품에 대해 다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없는 경우에 균형보다는 더 낮은 부분에서 가격들이 다 형성되고 뭐 변하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무역이 없는 데의 균형보다는 더 높은 데 부분에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는 그렇죠. 수출이 없었다 그러면 국내 가격은 이겁니다. 국내 가격은 이건데 무역이 허용된다 그러면 외국으로 물건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뭐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또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PW가 국내 가격이고 또한 세계 시장 가격이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관세나 보조금이 없는 경우에 세계 시장 균형 가격이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수출 보조금을 줬다. 이 경우에도 이제 종양세로 한 개당 얼마씩 줬다라고 이제 분석이 쉬우니까 그런 예로 봅시다. 그럼 한 개당 얼마, 그 액수는 요 높이입니다. 한 개당 요 높이만큼 보조금 줬다. 그러면 이 높이는 어떻게, PW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양쪽으로 똑같은 높이만큼 뭔가 하면 이동합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높이 차가 아까 말한 대로 사진에 주어졌던 보조금 액수만큼으로 양쪽 가격이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하는데 그 이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가격은 실제 뭔가 하면 외국이 수입하는 가격입니다. 외국이 수입하고 외국 사람들이 지불하는 가격이고 그 물건을 쓸 때 지불하는 가격이고 PS는 국내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물건에 대해서 돈을 내고 외국은 오히려 더 싸게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드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익이 바로 수출 보조금입니다. 수출 보조금만큼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 때 어디든 똑같아요. 이 사람한테 팔든 저 사람이 팔든 다 똑같이 팔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뭔가 하면 두 개 차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외국한테 팔면 뭔가 하면 10원 더 주는 거죠. 외국한테 팔면 100원 더 준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한테는 100원만큼 더 낮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한테 수출하면 100원 더 준다. 그러면 국내 파는 비해 가지고 외국 사람한테는 100원 더 깎아가지고 물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00원만큼이 이 보조금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의 높이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보조금 있기 전에 이 가격에 비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를 보면 이 두 가격이 생겼죠. 그래서 총잉여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 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총잉여는 옛날에는 기업의 그러니까 그 생산자 잉여는 이 면적이었죠. 이 세모였죠. 이 세모가 기업의 생산자 잉여였는데 이제는 이 가격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한 가격이죠. 보조금을 더해서 기업이 받는 돈은 이만큼을 받게 되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 면적만큼 그 기업은 생산자 잉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늘은 부분, 생산자 잉여가 A, B, C 면적이 되죠. 이렇게 돼 있죠. 생산자 잉여가 이 파란색 부분이다. A, B, C다. 그렇죠? 소비자는 어떠냐? 소비자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이만큼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면적 삼각형만큼이 소비자 잉여였습니다. 소비자 잉여인데 이는 더 높은 가격에 이 가격에 요만큼밖에 소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럼 옛날에 비해서 이 면적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줄었죠. 그러니까 AB 면적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손실된 부분은 줄어든 겁니다. 소비자의 손실이 AB 면적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또 다른 이제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얼마만큼 줬냐 그러면 이 한 개당 뭔가 뭐 수출입 가격 차이죠. 물론 사전에 공제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한 개당 이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액은 이 면적입니다. 이 양이죠. 이 개수에다가 한 개당 이만큼을 곱한 만큼 그 보조금을 준 겁니다. 그러면 총 보조금의 액수는 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 면적. 그러니까 B, C, D, E, F, G.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제 이득과 손실을 본다 그러면, 자, 이거 다시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보면, 이거 설명하죠. 이득 본 부분은 A, B, C고, 손실은 소비자 손실이 AB죠. 그러니까 이득 중에서 AB는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상쇄시키고 결국은 생산자 소비자를 본다 그러면 생산자 부분에서 이만큼이 네트로 더 남았습니다. 남았고 이게 이제 손실이죠. 이게 이득이죠. C가 이득이죠. 그죠? 생산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또한 이 전체 면적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이만큼 나갔지만 사실은 C 면적은 그만큼이 국내 생산자가 받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총익률을 본다 그러면 이건 손실 아닙니다. 손실 아니니까 뺄 수 있는 거죠. 국가가 비용은 사실은 이만큼 면적을 지불했지만 일부는 뭔가 국내에 남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국내 비용을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는 것은 BDEFG입니다. BDEFG만이 이게 수출 보조금으로 발생했던 그 나라의 총잉여의 손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만큼 손해를 보고 그 나라 전체적으로 이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 BDEFG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 그죠? 자, 그럼 그 손해 본 것을 그럼 누가 들고 갔느냐? 라고 보면 자, EFG는 이만큼의 면적은 이거는 외국인이 들고 갑니다. 외국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외국 소비자들은 PW 가격만큼 주고 물건을 살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뭔가 PS를 주기 때문에 실제 외국 소비자들이 EFG만큼의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더 많이 소비도 하고 이만큼 어쨌든 총익률을 더 얻은 셈입니다.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남은 B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실 부분이라고 하죠. 데드웨이트 로스. 이것은 이제 B 부분은 소위 더 소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임으로써 실제 당연히 소비해야 돼가지고 이만큼 누려야 되는 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림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고 그 다음에 D 같은 부분은 사실은 보조금 때문에 이만큼 더 생산을 하지 이 부분을 생산하는 생산업자는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생산 안 하는 게 맞는데 보조금 때문에 생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의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B는 소비의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 순손실 부분이고 비효율성 부분이고 그 다음에 D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사람이 생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위 생산의 비효율성 이 부분이고 EFG는 그냥 순전히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준 것. 소위 뭔가 하면 교육 조건이 악화됨으로써 그러니까 수출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국내에서 가격이 올랐지만 사실은 외국으로 나갈 때 그 수출 가격은 더 떨어진 거죠. 떨어짐으로써 우리나라가 교육 조건이 악화됨으로써 입었던 손실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죠. 수출 보조금으로서 수입국에서는 지불된 가격이 떨어지고
관세와 대조적으로 수출 보조금은 세계 시장에서 수출물 가격을 낮춰가지고 교육 조건을 악화시킨 거죠. 악화시키고 수출 보조금은 국민 후생을 손상시켰는데 삼각형 BD는 효율성 손실이다. 그런데 보조금은 생산과 소비 결정을 왜곡시킨다. 시장 결과에 비해서 생산자들이 너무 많이 생산하고 이 부분이 D 부분이었죠. 그죠? 생산에서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너무 적게 소비했다. 그게 소비에서의 비효율성, 비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효율성 손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EFG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격이 외국 시장에서 하락됐기 때문에 교육 조건 악화로 정부가 외국인한테 돈을 준 꼴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수출 보조금의 후생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을 본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하는 거죠. 이게 왜? 난데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비싸게 물건 사게 만들고 외국 사람들은 훨씬 보조금 줘가지고 싸게 물건 만들게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딨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 수출 보조금을 변명을 한다 그러면 잘 선택을 했다 그러면 장기적 효과를 보는 거죠. 장기적 효과를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을 넓혀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그러니까 공장의 규모가 늘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가지고 뭐 세계 시장 전체를 장악함으로써 나중에는 뭔가 우리나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아니면 더 따로 돈을 더 벌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죠. 이런 거죠. 그 이야기는 한시적으로 수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게 소위 성장 산업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시적인 아주 제한적인 시간 내에 수출 보조금으로서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이게 우월할 수 있는 산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죠. 논리가 되는데 그러나 당장에는 이런 식으로 비율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도 사실은 이 보조금에 대한 논리도 그 지지 논리도 상대국의 반응, 상대국의 그 반응,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가 그 산업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상대는 왜 못한다라는 거죠. 상대 나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 보조금 줘가지고 그 산업 키워가지고 같이 경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산업들이 종종 있죠.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야단입니다. 반도체 가지고. 서로 보조금 줘가지고 이게 이제 최근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몇십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뭐 D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조금 줘가지고 서로 키웠다가 안 됐다가 키웠다가 어쨌든 이 싸움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뭔가 하면 미국, 일본, 중국이 보조금을 퍼부어가면서 뭔가 하면 그 산업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 돈이 사실은 다 날아간 겁니다. 날아가고도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더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한 부분 경쟁력을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 돈 퍼부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을 해줄 수 있고 사람 부분을 해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냥 단순히 돈만 더 넣어가지고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진국들이 왜 못했겠습니까? 선진국은 더 선진국이 됐겠죠. 돈이 더 많은 게 선진국들이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격차는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 가지고 쉽게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돈만 날리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국 경우도 반도체 가지고 뭐 이제 특히 그런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죠. 최근 뭐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우리 국민이 굉장히 우리 민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뭐 또 보조금만 조금만 더 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따라잡기 효과로 갈 수 있는 산업이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갔던 그런 산업은 뭐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더 주면 효율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앞에 있는 선도 산업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하나 다 기술 개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수출 보조금.
수출 보조금 가지고 뭐 세계적 요즘은 조금 뜸한데 세계적으로 제일 시끄러웠던 부분이 이겁니다. 농업 부분입니다. 반도체는 조금 이제 성질이 다른 너무 첨단이라서 지금 굉장히 논란 많지만 전통적으로 항상 싸움이 있는 부분이 이 농업 부분에 대한 수출 보조금입니다. 농업 부분은 항상 모든 나라들이 보호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왜 그래 보호를 많이 하느냐? 아직까지도 그 과거를 못 벗어나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농경시대, 그러니까 농경시대에서는 농업만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농업 비중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농업에 대한 중시는 이제 높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 정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표를 보기에는 요즘 생각에 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농업 인구 비중이 너무너무 줄었습니다. 그래서 표가 별로 안 돼요.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좀 이런 이야기 하긴 그렇지만 표 때문에 농업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지지한다. 뭐 그 논리는 별로 뭐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은 순수 농업하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의 한 5%도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진국들도 이 농업 보조금 가지고 싸웁니다. 제일 큰 싸움은 수출 보조금 싸움은 EU의 공동 농업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EU도 유럽의 최대 농업국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고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이 산업국이기도 하면서 뭔가 농업도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땅이 넓으니까요. 땅이 넓으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는 원래 기후도 좋고 지중해까지 펼쳐져 있고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농업, 이 비중이 컸었는데 점점점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농업에 있어서 세계 최대 경쟁국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에서 미국이더라. 그죠? 왜 그러냐? 농업은 토지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토지에서 뭐 미국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땅 면적으로 따져보면 소련이 최고입니다. 러시아가 최고죠. 최고지만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아주 한계적이죠. 뭐 러시아, 중국도 있지만 러시아는 경작할 수 있는 양이 적고 중국은 인구 대비로 봐가지고는 땅은 넓지만 인구 대비로 봐가지고는 미국에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땅으로서 가장 비교 우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계화도 농업의 기계화도 가장 잘 했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농업에서 제일 비교 우위를 가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유럽은 여전히 옛날식의 뭔가 집약적인 농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농산물이 막 들어오고 유럽의 농업은 망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가 어떻게 하느냐? 뭐 보조금을 줘가지고 뭔가 하면 이걸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건데 보조금을 줘가지고 살리는 건데 그래도 뭔가 하면 그래도 계속 가격은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가격이 떨어져가 못 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국내 가격을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떨어진 걸 다시 올리려고 그러면 국내 공급량을 줄여야 됩니다. 공급량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국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국에다 수출하면 국내 공급이 줄죠. 아까 봤죠? 수출 보조금. 수출 보조금 하니까 국내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조금을 주자. 농민들을 보호하자. 농업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가격이 그래 떨어진 것은 뭔가 하면 국내 수요보다 뭔가 하면 적정이 있는지 몰라도 너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잉여 생산이 된 거죠. 그러면 잉여 생산을 놔두면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뭔가 하면 농민들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국에다가 팔기 위해 가지고 처분하기 위해 가지고 수출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된 수출, 보조금을 준 수출을 하니까 세계 시장 가격, 아까 봤죠? 스타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외국 가격 떨어졌다. 그 이야기는 세계 시장 가격이 떨어지죠. 즉 2007년 유럽 납세자들을 위한 이 정책의 비용은 그 이익보다 거의 300억 달러 정도나 더 많게 지불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즉 보조금 지불은 농장 생산액의 거의 한 22%다. 농업 전체 생산액, 유럽 내에서 소비된 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총액의 거의 한 22% 정도의 보조금을
준 겁니다. 그 보조금을 실제적으로 유럽 농민에게 줬다 그러면 몰라도 유럽 농민이 아니라 뭔가 하면 유럽 이후의 다른 나라 소비자들한테 준 거죠. 아예 그럴 바에야 그 보조금을 농민한테 직불금으로 주는 게 훨씬 낫죠. 직불금으로. 그러면 그만큼 돈 안 주고도, 그러니까 그 물건 생산하지 말고 생산 못하게 하고 되면 돈으로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더 돈도 적게 들고 농민들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외국 소비자들한테 보조금 준 걸 안 주면 그 돈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출 보조금의 현실인 거죠. 즉, EU는 EU 가격을 인하시키고 생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농민들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받을 것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런 수출 보조금을 하니까 이런 식의 뭐 진짜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뭐 그 지원해주고 싶은 대상한테는 지원이 안 돌아가고 엉뚱한 데만 돈으로 빠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농업에서 나오는 것이 직불금을 쓰는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직불금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면 뭔가 하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량을 안 하는 사람한테 뭔가 하면 그만큼 돈을 주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지금 전환 중입니다. 뭐 앞에 그림하고 같는 셈이죠. 이 지지 가격, 세계 시장 가격 이거죠. 지지 가격이고 세계 시장 가격이 이렇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무역이 없다 그러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저기 정책자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이겁니다. 최소한 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가격은 이제야지 그 뭐 최소한 먹고 살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가격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입이 없다, 자유무역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 유럽에서의 이 농산품의 수입 가격은 아마 이 가격이 되겠죠. 여기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는 수출 보조금 같은 걸 가지고 지지 가격만큼 가격을 올려주면, 자, 가격이 올라가지고 농민들이 더 많이 받아서 좋긴 좋지만, 문제는 이만큼 생산이 또 더 늦는 겁니다. 이만큼 생산하는 것이 보조금이 있으니까 이만큼 더 생산이 느는 거죠. 이런 비효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자들은 또 뭔가 더 비싼 가격에 이 물건을 사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정부 보조금의 비용이 이만큼 많이 된다. 이만큼 많이. 이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많은 비효율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이 그 정부 보조금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할 바에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냥 뭐 보조금도 주지 말고 그냥 수입 없는 뭐 세계시장 가격을 해도 좋죠. 해도 좋고 뭔가 하면 대신에 공급을 이만큼 줄이는 겁니다. 줄이고 이만큼 생산 안 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 보조금을 주는 거죠. 나갈 돈을. 그러면 소비자 잉여 손실도 없고 없으면서 뭔가 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을 하게 되면 괜히 외부로 뭔가 하면 돈만 빠져나갔다. 라는 것이 이제 이거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뭐 이런 걸 보면 경제학도 아직 변화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옛날에 수출 보조금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이게 바보짓이다라는 걸 아니까 그것보다는 직불금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도 보면 지금 뭐 잘못된 정책이 상당히 많은 거죠. 여전히 정책도 진화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역정책은 수입 할당제입니다. 수량 규제입니다. 수량 규제. 수입 할당제는 수입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수량 규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입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생산업자한테 산업에 굉장히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뭔가 하면 양을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는 정도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양, 뭐 그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수입 받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입량을 규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양을 규제할 때 문제는 그러면 누가 그 양을 공급할 것이냐. 그렇죠? 공급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이 양을 공급해야 할 것이냐 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이 제한은 통상 면허나 할당량을 발급해서 시행하는 거죠. 누가 이 수입 면허 아니면 수입 할당량을 받을 것이냐. 수요량이 자국 생산자들과 수입에 의해 공급되는 공급량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수입 할당제는 수입 가격을 올릴 것이다. 관세 대신에 수입 할당제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자, 이제 수입 할당제와 관세를 비교한다 그러면, 이제 차이는 어디 있냐 그러면, 어쨌든, 이 할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할당 없는 것보다는 수입량이 줄 겁니다. 수입량이 줄면, 당연히 그 가격은 자유로운 수입보다는 가격이 오를 겁니다. 국내 더 비싸지겠죠. 더 비싸지는 것은 있고, 대신에 뭔가 하면 그 국내 산업은 그 보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성력 있는 수입 할당제는 수입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국내 가격이 옛날보다 좀 더 오를 수는 있다. 오를 수는 있고, 그게 이제 뭐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장점은 생산자한테는 장점이지만 소비자한테는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단점은 관세하고 비교하면 관세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옛날에 수입으로 국가가 챙길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관세 가지고 뭔가 하면 양쪽에다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여지가 없어지죠. 정부 수입이 없다. 그러나 정부 수입도 사실은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수입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데서 오는 수입은 수입 할당 면허 소지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 수입을 할당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 할당제를 할 경우에는 그 수입 양에 대한 권한 자체를 외국 사람한테는 잘 안 주죠. 수출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출하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입업자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입을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수입하라고 보통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그 수입업자가 사실은 관세만큼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자, 우리나라에 이만큼 수입을 해오면 다들 뭔가 하면 이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외국 수출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격에 들어오면 국내 가격과 그 차이만큼을 내가 이 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위 할당지대로 얻게 되는 거죠. 자, 아주 라떼 이야기지만 그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인데, 내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는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바나나. 그게 수입이 자유화된 게 아마 1990년대 돼야가 자유화 됐습니다. 농업 부분에서 우리나라 농업 자유화는 아주 뒤에였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농업은 뭐 일체 수입 다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나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과일 농업은 다 망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나나를 하나도 못 먹게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 더군다나 이제 또 문제가 뭐 저기 우리나라에 미군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미군은 PX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모든 전 세계 거 맛있는 거 다 들고 와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만 흘리고 못 먹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물론 거기서 모르게 빠져나오긴 했었지만, 그래서 뭔가 하면 원칙은 수입 금지지만 매년 일정량만큼은 수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주면서 그걸 어디 주냐 그러면 농민단체에 준 거죠. 바나나 수입권을. 국내에서는 바나나 이 한 송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나 바나나가 제일 싼 과일이거든요. 지금 되게 싸죠. 제일 싼 과일입니다. 지금은 자유 수입이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 싼 가격인데, 그 옛날에는 엄청 비싸게, 제일 비싼 과일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마다. 소풍 갈 때 겨우 집에서 뭔가 하면 그거 한 2개 사주면 아껴가지고 겨우 먹던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차, 싼 가격과 그 다음에 실제 파는 가격 차이가 뭔가 그 농민단체, 수입 허가를 받은 농민단체가 그 양만큼 그 차익을 얻었던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할당지대입니다. 할당지대. 그런 할당지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만약에 이게 수입하면 농민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뭐 농민들한테 뭐 어쨌든 그렇게 챙겨줬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손해보건법 뭐 이런 식으로 할당제가 돌아갔어요. 현재 수입 할당제가 제일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는 부분은 철강입니다. 철강. 철강 산업에 대해 가지고 뭐 분쟁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철강의 세계적인 수출국입니다. 수출국인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철강 관련돼가 분쟁이 많은데 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선진국들은 이제 철강 산업이 상대적으로 쇠퇴하죠. 쇠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우리나라 철강에 들어가지고 자기들 시장이 점점 잠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역 분쟁 쪽에 현재는 이제 쿼타제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쿼타제 가지고 우리나라 내에서 어느 정도 수출하는 걸로 양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쿼타제는 대부분 미국 철강협회 이런 데 쿼타를 줍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당 산업의 이제 쿼타, 뭐 이런 게 돌아가죠. 뭐 쿼타로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면 정부 수입이 없긴 없지만 그 수입이 그 나라 국가 내에 남는다는 것에서는 별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책 수단입니다. 근데 이것도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상당히 그래도 뭐 설득력 있고 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그 산업이 다 망한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차분차분히 그러니까 이 정리된 퇴출을 위해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영구하게 이 산업을 보호하자. 그런 것은 뭐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조조정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철학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보면 제일 한심하게 보이는 것이 이겁니다. 이 책에서 계속 이거를 싣고 있는데 설탕, 그러니까 원당입니다. 원당. 사탕수수 수입이죠. 사탕수수 수입에 대해 가지고 미국 같은 농업국이 여전히 이런 쿼타제를 유지하고 있죠. 쿼타제를 통해 가지고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원당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보다 이만큼 높은 겁니다. 이 격차. 비싸다는 거죠. 미국은 유럽 보고 농업 보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들은 또 원당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쿼타로만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탕 산업에서의 로비가 뭔가 하면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쿼타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이 설탕에 대한 수입 할당제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세계 시장 가격은 496달러인데 이때 어떤 때는 어쨌든 한 해에 보면 미국 내 시장 가격은 747달러다. 톤당 가격이 이렇다. 엄청 비싸죠. 그래서 따져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만큼 그러니까 소비자 손실이 이만큼 발생하는 거죠. A, B, C, D만큼. 그리고 생산자 이득은 생산자는 이제 이만큼 생산했다가 이만큼 생산하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BCD만큼이 이제 손실입니다. 손실이지만 사실은 할당 지대로 해가지고 C는 관세하고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BD만큼은 소위 이제 비효율성, 이만큼 비효율성이 발생하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만큼 비효율성이죠. 그러나 왜 소비자 손실을 이만큼 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생산자한테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죠. 어쨌든 그만큼 이 비효율성은 또 다른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수출 자율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죠. 수출 자율 규제. 이제 네 번째 이제 무역 정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쿼타제하고 같아요. 쿼타제가 같은데 쿼타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입업자들이 수입 쿼타를 가지는데 수출 자율 규제는 수출 자율 규제는 이 쿼타 할당량이 수입국보다는 수출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국이 알아가지고 그만큼 수출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어떻게 봐야 수출국 입장에서는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쿼타 따른 할당 지대만큼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안 내면서 그걸 수출하는 기업이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상적으로 수입국에 의해서 요청이 되죠. 작년에 수입국들이 자기 나라 산업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마라 라는 거죠. 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봐주겠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우리 산업이 망하는 거는 못 봐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양을 규제하는 것. 그게 수출 자율 규제입니다. 이 정책으로 오는 이윤이나 지대는 외국 정부나 외국 생산자한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나라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쿼타제로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아가 수출을 규제하겠다. 쿼타제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먼저 티 나옵니다. 아, 우리가 알아서 알겠다.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외국인들은 제한된 수량을 인산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대만큼, 할당 지대만큼을 뭔가 하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을 줄이니까. 대신에 뭔가 하면 우리나라 내 수출업자끼리 누가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잘 협조해야죠. 서로 하겠다고 잘라내겠죠. 왜냐하면 수출할수록 이득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수출국한테도 훨씬 더 좋은 친화적인 규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런 무역 정책이 있는데, 뭐, 민족주의적인 정책이죠. 국수주의적인 정책인데, 국산 자재 사용 조건, 이런 게 있습니다. 국산, 신토부리, 국산. 국산 자재 사용 조건은 최종재의 일정 부분을 국산을 요구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우리 산업을 키우고, 우리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산을 쓰자라는 거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물건이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국산을 쓰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국산 자재 사용 조건은 한재와 가치의 최저 비율이 국내 부가가치로 채워지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액으로 된 조건이나 물리적 단위로 구체한다는 거죠. 뭐 액수에 얼마 정도 아니면 어떤 양은 국산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산 자재 사용 조건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민간에 강제하기는 쉽진 않아요. 민간이.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것은 대부분 뭔가 세계 시장이 경쟁하는데 한 나라만 그 경쟁에서 뭔가 하면 이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자국 부품 생산자의 관점에서 국산자재 사용 조건 규정은 수입 할당자하고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제공하죠. 그러면 그 부품이라든지 그게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익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국산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 관점에서 보면 국산 자재 사용 조건은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지는 못하나 국산 자재 사용 조건은 기업들이 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어쨌든 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입장이 봐가지고는 더 불리하게 됩니다. 불리하게 되고 품질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여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국산이 더 좋으면 당연히 이런 조건 없이 또 국산을 썼겠죠. 근데 이제 외국에 비해서 국산 자재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에 강제를 하지는 못하고 보통 뭔가 하면 정부 구입 같은 데서 씁니다. 국가에서 쓰는 것은 최소한 국산 어느 정도는 국산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 구입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뭔가 하면 원칙적으로 국산이 있으면 국산 쓴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국산의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비싸다. 그러면 이제 외국산을 허용을 하지만 원칙은 국산을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정도 차이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국산을 써준다. 그게 이제 그 국가에서 조달하는 조달의 원칙입니다. 민간에 대해서 강제를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하죠. 국가 정부 수입 여기에서 이제 보통 사용합니다. 대신에 자국 부품 가격과 수입 부품 가격 차이는 최종재 가격으로 평균되게 반영돼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파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긴 힘들고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쓰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많이 하죠. 뭐 그래도 국민 세금으로 이 국가 산업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당연히 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국산자재 사용 조건이 또 하나의 무역 정책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 여기 미국인데 뭐 이것도 그겁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식의 규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까지는 더 비싸더라도 국산을 쓰라 라는 거죠. 아니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라.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업체를 못 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됩니다. 자, 그 밖에 또 뭐 무역 정책 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네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수출 신용 지원 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쓰는 무역 정책입니다. 수출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은 잘 안 줍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주 옛날 이제 그 개발도상에서는 금융 지원을 소개가 꽤 좋지만 지금은 그런 건 없죠. 대신에 여전히 보조금을 주는 것은 수출에 대한 보조는 이 무역금융입니다.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대출 형태로 수출 지원인 거죠. 자, 이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수출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것이 먼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저쪽 나라에서 소위 수입업자가 그 물건 사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 보내라 라는 걸 요청합니다. 인보이스를 보냅니다. 인보이스를 보내면 그걸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공장은 생산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배에 실어서 세관을 통과하고 배에 실어가지고 배로 보내죠. 그러면 가까운 중국 빼고 나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짧아도 열흘 아니면 한 달씩 걸립니다. 한 달 걸려가지고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요즘 같은 항구 적체에서는 항구에서 내렸는데도 뭔가 하면 몇 주 걸립니다. 내려가지고 트럭에 싣고 저기 창고에 갔다가 그 다음에 최종 리테일 가게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게 팔리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팔리면 돈이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다시 수입업자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수출업자한테 물건 준 값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과정하고 나중에 돈이 회수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깁니다. 이 생산 과정에도 그렇고 판매 과정에도 국산이라면 국내 판매 과정에서는 시간이 짧을지 몰라도 수출이라는 것은 배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대부분 수출업자 같은 경우는 인보이스를 받고 나중에 그 인보이스에 대한 결제되는 시점이 보통 3달입니다. 보통 3달. 짧아도 3달입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은 돈 없이 물건만 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 만들기 위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은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돈을, 소위 저리로 빌려주는 거죠. 수출 신용 지원제도. 그러니까 어떤 걸 담보냐? 인보이스를 담보를 합니다. 저쪽에서 물건 보내달라라는 인보이스를 보내면 신용장을 보내면 그만큼 물건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출하는 비용, 생산 수출 비용까지도 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들어올 돈을 예상해가지고 그 돈만큼 아니면 일정 부분만큼에 대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죠. 그럼 그 돈을 빌려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고 나가지고 상대국 수입업자가 결제를 하면 그 돈으로 빌렸던 돈을 갚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소위 수출금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출신용제도. 수출 동안에 발생하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의 돈 수요에 대해 가지고 그 돈을 국가에서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뭔가 하면 특수은행들이 몇 개 있죠. 대표는 산업은행이고, 그 다음에 소위 수출입은행. 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이 수출입은행은 국영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금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은행입니다. 만든 은행이고, 실제 옛날에 이제 은행들이 돈도 없고, 이러한 능력도 없을 때, 국가에서 수출입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전담하도록 만든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지금은 이제 민간은행들이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돈도 충분히 많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입은행도 민영화하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은행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 기업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중소기업 금융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소기업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행 산업이 워낙 커가지고 그게 따로 국가은행이 그걸 할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은 이제 중소자를 빼버리고 민영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수출 이런 거 수출 금융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죠. 미국도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지고 미국 수출업자한테 이런 수출 대금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저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뭔가 수출에 대해 가지고 수출 보조금은 너무 직접적이지만 수출 금융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액수는 수출액이 많을수록 딱 비례가 늘어납니다. 비례해서. 그래서 기업에 대한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에서 늘은 것은 사실은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거 있고 오히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고.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늘었다 그러면 갑자기 뭔가 하면 기업들이 돈이 떨어졌나 뭐 문제가 있다. 기업 금융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긴 보죠. 보긴 보지만 수출입 금융 자체에서 늘고 주는 많이 넣은 것은 이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달. 아까 말한 그겁니다. 국산 사용하고 같은 이야기죠. 국산재 사용 원칙. 그 다음에 또 정부 조달도 아까 설명했는 것과 같이 같은 논리입니다. 정부 기관들은 비록 국산품이 수입품보다 비싸도 아니면 품질이 조금 나쁘더라도 국산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나라 정부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큰 차가 안 나면, 조금 차가 나면 국산 원칙이다. 이게 일종의 무역 정책입니다. 물론 이 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툼은 있습니다. 산업 경쟁이 있는 나라일수록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국가가 개입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뭐 어느 정도는 다들 이제 이걸 하고 있죠. 마지막에 이제 최악의 무역 정책입니다. 관료적 형식주의 전략.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아주 나쁜 무역 정책입니다. 자, 뭐냐? 안전규제, 그 다음에 소위 보건규제, 위생규제, 품질규제, 이런 통관 규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 아니면 뭐 위생, 뭐 그런 거는 안전, 위생이라는 것은 자국민을 위한 거죠. 자국민을 위한 것이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이 당연의 이 허울을 빌려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상한 무역 규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어디더라? 우리나라가 당했나? 우리나라가 했는가? 몰라도 나라마다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뭐 이 어떤 외국에서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어떤 품목은 나오면 안 돼. 근데 다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 규제 대상에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규정을 뭔가 하면 이상하게 악용을 한 거죠. 이 물건, 그러니까 식품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물건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 품목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품목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구성원이 이런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요소를 다 적지 못합니다. 모든 식품에 뭔가 하면 아주 세밀하게 따지면 온갖 종류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말한 규정에 이게 없었다. 없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수입 금지.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요소수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 요소수에서 뭐 공급에 그러니까 세계 시장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중국으로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지고 수출을 제한할 필요는 있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출 제한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관세 전에 뭔가 하면 세관 전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더 해야 된다. 무슨 검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관료적 형식주의적인 무역 정책인 겁니다. 대놓고 뭔가 하면 한 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한 달에 어느 이상 수출되는 것은 국내에서 쓸 것도 없을 만큼 수출되는 것은 뭐 막는다. 해가지고 어떤 양으로 규제를 해놓으면 그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뭔가 하면 시간도 안 주고 뭔가 하면 갑자기 뭔가 하면 몽땅 스탑이죠. 그러니까 관료주의적인 뭔가 하면 더 심한 나라일수록 이런 식의 뭔가 하면 이상한 정책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졸한 이제 보복 자치가 옛날에 이제 중국하고 옛날도 아니구나. 재작년인가? 작년에 중국이 호주하고 이제 분쟁 때문에 코로나의 그 원인 때문에 호주가 이제 중국이 싫은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하는 것이 랍스터 수입이 돼가지고 수입되는 랍스터 해가지고 위생 점검을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에 비행기로 싣고 와 있는 랍스터가 세관에 와 있는데 검사한다고 해가지고 놔두고는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랍스터죠. 랍스터가 있는데 검사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우리는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 검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라고.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 죽고 나면 그다음부터 아 죽었네. 품질 나쁨. 그래가 보내는 겁니다. 아예
우리가 뭔가 하면 이러면 이제 안 받겠으면 그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게 관료적인 형식주의적인 이상한 짓으로 뭔가 하면 실제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흉내는 내면서 외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이상한 방법으로 이 무역을 막는 짓을 하는 거죠. 보복을 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그래요. 뭐 옛날에 일본하고 뭐 유럽도 그랬습니다. 유럽도 유명했죠. 유럽도 유명했는데 그 옛날에 유럽에서 이제 비관세 장벽이 많은 것은 일본의 세계적인 무역 공격 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물건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하나 박스를 뜯어가지고 다 검사했어요. 그럼 세관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관료적인 형식주의적인 무역 장벽이죠. 그러니까 정작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제일 나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전히 무역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참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무역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런 것은 국가 간의 경제에서는 전쟁이라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더 같이 똑같이 전쟁입니다. 아주 누가 뭐 압도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풀어주지만 다들 뭔가 하면 더 하면서 자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 전체를 다 이제 정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정책의 효과를 보죠. 각 무역 정책에 대해서 여러 무역 정책을 봤죠. 그걸 봐가지고 가격은 정책을 채택하는 자국에서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자국 생산자들은 더 많이 공급하고 이득을 보는 반면에 자국 소비자들은 수요가 줄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더 비싸게 돈 내고 그 다음에 더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되죠. 자국이 세계 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국일 때는 세계 가격은 하락합니다. 하락하고 관세는 정부 수입을 발생시킨다. 자, 이 이야기인데 다음에 표로액이 다 정리된 이야기죠. 표로액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네 가지 대표적인 관세, 수출보조금, 수입할당제, 자율규제. 그래프로 다 설명했는데 그걸 지금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시 앞을 봐서 앞을 돌아가서 보고 결론은 이거죠. 국가 전체 구성을 봅시다. 국가 전체.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정부 수입 변화 다 합쳐가지고 국가 전체 구성이죠. 구성을 보면 수출 보조금은 definitely 감소. 당연히 감소. 자율규제 당연히 감소. 그러니까 규제를 쓰는 나라가 손해봅니다. 그러나 관세는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시간 제일 처음에도 보여줬죠. 어떤 경우에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렇지만 소국이라 그러면 당연히 감소고 아주 예외적으로 불균형이 우리가 이익을 볼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분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손해입니다. 수입할당제도 동일합니다. 저 결론은 무역 규제는 다 안 좋다. 하는 거죠. 다 안 좋다. 그러니까 다 무역 규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나라가 하면 다른 나라는 보복하는 게 낫습니다. 당하는 것보다는 보복하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작하면 다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비극이죠. 그게 비극인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은 서로 다 무역 규제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라는 것이 이 무역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인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